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백악관이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환영식에선 한인 2세 학생들의 아리랑 합창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를 떠나 오늘 오후 한국에 들어옵니다. 검찰은 당장 손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면서 핵심 피의자 9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 가는 남성을 마구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CCTV를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의 생중계 투신 사건이 벌어진 뒤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우울증 갤러리 수사를 위해서 경찰이 TF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이트의 갤러리 폐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의 일정으로 모레 한미 정상회담, 글피에는 미 의회 합동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금 전 전용기를 타고 출국했는데요. 출국 영상 함께 직접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성남공항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성남공항을 통해서 1호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차에서 이제 곧 내릴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미국으로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환송 행사의 일부 인사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모습이 보이고요. 윤 대통령이 비행기 오르기 전에, 1호기에 오르기 전에 각각 악수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의 국빈 방미 일정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 전용기에 같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탑승하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시고요. 네, 미국 방문 일정은 5박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이 자리에서 안보, 경제 같은 다양한 분야가 논의될 예정인데 직후 공동회견에서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 형식으로 한미 간 확장 억제를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7일에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역대 4번째로 의회에서 영어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되짚으면서 미래동맹의 청사진까지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28일에는 하버드 대학 연설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일정에는 우리나라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120여 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첨단 기술 동맹 강화라는 목표에 걸맞게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당면한 현안을 얼마나 해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122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정경련과 대한상의 등 6대 경제단체장까지 모두 동행합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입니다. 이번 순방 목표는 경제 외교, 그 가운데서도 첨단 기술 동맹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첨단 기술 동맹의 강화를 위한 경제 외교의 3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공급망, 두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 세 번째는 첨단 기업 투자 유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 움직임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는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 기밀이나 다름없는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해 고민이 깊습니다. 각 그룹 총수들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얼마나 합의점을 끌어내고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조치 유예를 상당 기간 연장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전까지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간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줄 것을 미국 쪽에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도 관심 사안입니다. 경제사절단 70%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산업과 로봇, 항공우주,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꾸려졌습니다. 국내 벤처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해외 진출 판로를 확대해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첨단 산업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전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할 거로 전망돼 미국 언론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25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부터 다음 날 국빈 만찬까지 한미 정상이 함께할 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국빈 만찬 준비를 위해 한국계 셰프를 특별 초청하고 유명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For entertainment, guests will enjoy musical selection by Broadway stars Norm Lewis, Leah Solinger, and Jessica Bosk. 로이터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해구상 가동에 한국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나는 25일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에 맞춰 동영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힐 거라는 관측입니다. As a government employee, federal law prohibits me from discussing campaign-related topics from this podium. So I will be following that law. 만약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가 출마 선언 뒤 첫 공식석상 등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우크라이나, 타이완 문제 등 국제 안보와 경제 협력 사안은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한미 동맹을 구축할 거라는 기대를 보였고, 민주당은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 교사 삼으라면서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외교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국빈 방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 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그리고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수단에서 무력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을 국내로 이송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도 추가로 투입돼 현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일단 우리 교민들 안전한지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지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단 하르툼의 현지 대사관에 한국인 28명이 모여서 대기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남공환 주 수단 대사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28명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총 29명으로 확인됐지만 수단 국적을 가진 한 분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 특수임무대와 경호요원 등 50여 명이 우리 국민의 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신중을 기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이송 경로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뱃길 이송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 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또 현지에 급파된 공군 수송기 슈퍼 허큘리스는 인근 국가 지부티의 미군 기지에 그제 도착했는데요. 우리 군 다목적 공중 급유 수송기 시그너스도 수단 인근으로 향하는 항적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부가 시그너스 투입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항로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시그너스는 어제 저녁 8시쯤 부산에서 이륙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만날지 또 어떤 입장을 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봉투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민주당 탈당과 함께 조기 귀국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귀국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송 전 대표는 파리 출국 직전에도 일단 한국에서 모든 의혹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그 신경대로 아주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한 뒤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강래구 감사협회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파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자신처럼 이들 의원에게도 탈당을 요청하면서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자고 제안할지도 주목됩니다. 당 안팎에 빗발치는 요구에 송영길 전 대표는 결국 이곳 파리를 떠나 조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추가 입장 표명과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까지 돈봉투 의혹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YTN 박견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여자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오늘 송 전 대표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매표 행위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녹취록이나 진술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도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파리에서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당내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선 서영교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을 언급한 등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셔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엄중한 만큼 와서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리고 또 탈당해서도 책임지겠다. 검찰이 아직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빨리 정치적 고려 없이 검찰이 수사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좀 정리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한숨 돌렸다는 당내 일각 평가에 소장파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핵심 내용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 전 대표가 탈당을 하더라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한숨 돌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밝혀진 것도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되고 진실과 책임이 핵심인데 그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뭐 탈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탈당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건 변함이 없죠. 국민의힘에선 송영길 전 대표 해명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송 전 대표가 무력이 적다고 평가한 민주당 내 반응에는 용비어천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후보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본인이 결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례적으로 한두 명에게 뭐 돈봉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에게 계획적으로 돈봉투를 돌리는데 후보가 모른다? 그건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욕이 없고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권력욕이 과대하기 때문에 돈을 써가면서까지 민주적인 절차를 왜곡시켜가지고 본인이 당선되겠다. 뭐 아직 뭐 본인 개인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드러난다면 사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절차를 훼손시킨 사람에게 지금 게다가 본인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식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번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피의자 9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3월부터 5월 사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이나 지역 관계자들에게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잇따른 설화로 물의를 빚었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출석해서 논란이 됐던 제주 4.3과 백범, 김구 선생 관련 발언은 소신대로 말한 거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해서 쓰레기, 돈 비리, 성 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업무상에 있었던 해프닝이었다며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회의에 불참했던 건 개인적 사유였다면서 자신이 최고위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전광훈 목사의 간첩 발언을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하라던 주변의 제안도 단칼에 거절했다면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제주 4.3을 왜곡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을 4.3 단체들이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는 조만간 소송 인단을 꾸려서 태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 4.3 유족회 등은 4.3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채권 전문 기관을 통해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시민사회 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들에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인수해서 전문 채권 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이것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방식의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논의를 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회수하는 거지. 나중에. 지금은 재정이 들어가도 자산관리공사에 돈이 들어가도 1년, 2년 후면은 이제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경매를 당해서 해당 주택에서 강제 퇴거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이런 분들이었는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분들에게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적극적인 긴급주거, 나아가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 주택은 전세 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계약했느냐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자신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 정보를 알기 어려웠는데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책이 뒤늦게 마련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잃은 32살 전준혁 씨. 9세대 가운데 4번째 세입자란 임대인 말과 달리 실제로는 8번째로 거의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집주인이 공사 대금을 다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먼저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전 씨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선순위권에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아예 후순위권으로 밀리면서 실제로 거주했던 임차인, 배당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임차인들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전 씨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정보 불균형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도 개별 호수 세입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엔 다른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회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 조항이 얼마 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자다가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통과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라고 조언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요구를 하시고 선순위 임차권이 많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중개인이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법 개정안도 이번 달에야 통과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야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소요 재원이나 형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고충 접수센터를 엽니다.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전세 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에 참석합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 실태와 필요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학생 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면서 새로 뽑는 교사 수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4년 뒤에는 초중등 교사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예비교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교사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네, 정부가 발표한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교사가 줄어듭니다. 올해 3,500여 명을 뽑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2,900명에서 3,200명 안팎으로 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이보다 더 줄여 최대 27%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 감소 폭은 더 큽니다. 올해 4,800여 명 채용했는데 내년에는 최대 800명 줄어들고 이 2026년에는 그보다 500명 줄어든 3,500에서 4,000명 정도로 맞출 계획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최대 29%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든 건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인데요. 2021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27년 초등학생이 올해보다 22% 감소하고 10년 후인 2033년에는 44%인 약 1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5년 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보다 학령 인구 추계치가 30% 가까이 더 떨어졌습니다.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전체 교사 수도 이미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보다 초등학교 교사는 1,100명, 이 고등학교 교사는 2,200여 명 줄었고 보건이나 사소교사 등 이 비교과 교사나 특수, 유치원 교사를 모두 포함한 총원도 올해 처음으로 2,900여 명 줄어든 걸로 파악됩니다. 교육부는 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 운영을 위해 이 정보교과 교사를 대폭 늘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담당 교사를 추가 배치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교육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올해 3,500여 명을 뽑아 가장 많이 선발했던 지난 2014년 7,300여 명보다 이미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 규모가 줄면서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은 9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15.4명으로 2020년 OECD 평균보다 1명 많고 중고등학교는 11.8명으로 2020년 OECD 평균보다 오히려 2명 정도 적다고 설명했는데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합격당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교사들 주장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의 과밀 학급은 방치되고 이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교사단체와 예비교사들은 교육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현장에서의 괴리를 없애려면 실질적인 합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교육부가 회계감사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줄인 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주의 A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대학이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이행하기도 했다며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원 감축을 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값을 입찰 담합한 광주 업체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61억 원 상당의 입찰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45개 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에 있는 147개 학교에 교복 구매 입찰해서 담합해 낙찰 가격을 평균 24% 높여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입찰 담합 행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에 들어선 출소자 갱생시설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파주시 원롱면에 위치한 금성의 집. 오랜 수영 생활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이곳은 지난해 9월 파주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에 성범죄나 존속살해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지금 시설 맞은편에 있는 마을회관 옥상 위에 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설과 마을회관은 바로 코다할 거리에 있는데 거리로 따져도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원룸 건물과 노부부만 거주하는 단독주택 역시 시설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설이 들어선 뒤 불안감 때문에 바깥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불안해서 나올 수도 없고 바깥 생활 지금 봄이라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거의 못 나오죠. 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주민들은 정체성을 숨긴 시설도 문제지만 시설 개소를 미리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파주시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의 건축물들 사이에 증축 및 사용 승인을 파주시청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줬다라는 게 저희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배신감,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순찰 활동 강화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시설 이전 추진 등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어진 데다 대체 용지 마련 없이 무작정 이전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 관계자 역시 개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주자들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범을 막기 위해선 갱생시설이 꼭 필요한 만큼 주거가 아닌 상업지역에 자리 잡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만나기도 편하고 일자리 알아보기도 편하고 뭘 배우기도 편한 데 있는 것이 낫죠. 조용한 전원마을에 몰래 숨어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만 지역과 관계없이 갱생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어디보다는 어떻게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범죄는 조직까지 개입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기는 활개치는데 경찰 수사는 더디다 못해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당국의 집중 수사가 주춤한 사이에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YTN이 확인한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 이른바 사이트 피싱 피해자는 지금까지 최소 600여 명.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이어 네이버 안전거래라며 가짜 결제 페이지를 보내 돈을 송금받는 범죄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보도 후 경찰은 집중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빨리 잡히거나 늦게 잡히거나 시간의 차이나 이런 게 있을 뿐이고 한 7, 8건은 검거가 되고 있어요. 되게 잘 잡히는, 그러니까 검거율이 상당히 높은 유형의 범죄고 나중에 이제 잡힐까라고 통보를 하고. 반년이 지난 현재 나아진 건 없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여전히 사기 판매글이 판을 치고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건 결국 검거 소식이 아니라 경찰 수사중지 통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으로 추정돼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받으니까 저희로서는 더 이상 희망 가질 수도 없고 피해 복구도 안 된다는 그런 절망감이 좀 있었고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라는 걸 수사당국 역시 확인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개인 간 소액 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기 판매글을 적극적으로 걸러내지 않고 은행 역시 사기 계좌 지급 정지에 소극적입니다. 대책은 더디고 수사는 오리무중.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는 오늘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조만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전우원 씨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곧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가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고 폭로한 사람들 가운데 국내에 있는 3명은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해외에 있는 4명은 입국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10대 여학생의 투신 생중계 사건이 벌어진 뒤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수사를 위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10대 A양이 SNS 실시간 방송을 켜놓고 서울 역삼동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갤러리 사용자 가운데 한 명이 A양의 투신 계획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우울증 갤러리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이트 측에 갤러리 폐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48명을 포함해 4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1,727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일 동안 4대 부패 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1,727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25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대 부패 범죄는 금품 수수와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과 청탁을 가리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관내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히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오늘 순웨이동 외교부 부부장이 정재호 중국 주재 한국 대사에게 항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는 외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 자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위차오는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외교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지만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건 한국 외교 활동의 운신폭을 크게 제한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50여 개국 간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민간인 목표물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Russia has continued its assault on civilian targets in Ukraine, including schools and theaters and apartment buildings. And those targets have absolutely no military value whatsoever. 오스틴 장관의 언급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놓고 두 정상 간의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9개 이상의 새 기갑 여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30대 이상의 전차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ntact group has delivered more than 230 tanks, more than 1,550 armored vehicles and other equipment and munitions to support more than 9 new armored brigades. 우크라이나가 9개 기갑 여단을 새로 편성하는 만큼 다가오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전은 러시아와의 대규모 전차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0년 전인 1943년 7월 2차 대전의 승부를 갈랐던 독일과 소련의 사상 최대 규모 전차전인 쿠르스크 전차전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포탄을 대량으로 반출해 안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군은 충분히 포병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은 군사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이 지원을 약속한 전차들이 속속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지만 병사훈련, 병참 등 문제로 당장은 전투력 증강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이 지원한 레오파르트2 전차 6대가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독일과 영국이 각각 지원한 레오파르트2 A6 전차 18대와 챌린저2 전차 14대 등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지원을 약속한 구형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는 현재 미국에서 개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재선 출마를 선언할 거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에 피로감을 느끼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 수사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무능하다고 공격하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shortly after we win the presidency, I will have the horribl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ll get it settled very quickly.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출마일에 맞춰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ll never surrender. We're going to beat this virus. We're going to get it under control. And the first step to beating this virus is beating Donald Trump. 그러나 상당수 미국인은 두 사람의 대결이 반갑지 않습니다. 야후 뉴스와 유고부가 최근 미국 유권자 1,5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8%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에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이번 조사에서 29%는 두려움을, 23%는 슬픔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맞대결을 전제로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는 46%가 바이든 대통령을, 4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중 43%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는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오염수 방류,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것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새어나간 방사성 물질의 해양 생태계 영향을 조사하지 않았고 생물학적 농축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적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달 초 일본의 방류 후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4차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바다로 배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과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작동 전까지 배출된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앞으로 배출할 오염수 양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만 한다는 겁니다. 1,500 베크렐 퍼 리터 수준으로 희석시켜 내보내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운전 및 정지 기간 이후 향후 또 배출할 총량을 가지고 장기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 전문가들은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세슘이나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희석한다 해도 결국 바다로 버리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나오는 양만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이런 장기적인 영향을 보는 환경영향평가에 넣어놓고 같이 걸어놓고 평가를 하면은 좀 더 신중하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해양 방출보다 육상 장기 보관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과 참의원 보궐선거 결과 5곳 중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던 한 곳에서만 패배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지바 5곳, 야마구치 2구와 4구, 참의원 오이타 선거구 등 4곳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와카야마 1구에서 패했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존 의석인 3석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1석을 더 확보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박진형이 스페인 프레미오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금호 문화재단은 박진형이 현재 시각으로 지난 22일 스페인에서 폐막한 제64회 프레미오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실내악 특별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형은 1위 상금으로 2만 유로와 특별상 상금 8천 유로까지 우리 돈으로 약 4천여만 원을 받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고 날도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0.3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따뜻하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낮까지 영동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따뜻합니다. 서울 22도, 대전 20도, 광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곳곳에 봄비가 내리며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강원과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서부와 전북, 경남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